자,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유무역이 국가 경제에 이롭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세상은 끊임없이 무역 문제로 싸우는 걸까요? 오늘 이 오래된 정치적 퍼즐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분명한 경제적 이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걸 거부하는 보호주의라는 정치적 현실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경제학과 정치학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죠. 자, 그 싸움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싸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봐야겠죠. 도대체 왜 이론적으로는 이 자유무역이라는 게 그렇게나 강력한 논리를 갖게 되는 걸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각자 제일 잘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장을 활짝 열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결국에는 경제 전체가 이득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거든요. 한 나라가 수입품에 관세라는 세금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좋고 또 국내 생산자는 경쟁이 줄어드니 좋겠죠? 하지만 소비자는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득보다 손해가 더 커져서 자종 손실이라는 게 생겨나요. 말 그대로 경제의 한 조각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은 일부 국내 생산자들이 보호받아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우리 모두가 결국 더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했을 때보다 경제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은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손해라는 걸 뻔히 아는데 도대체 왜 정부는 계속 관세를 매기는 걸까요? 그쵸.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순수 경제학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 복잡한 정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명확한 경제 논리가 있는데도 왜 현실은 반대로 갈까요? 그 이유는 많은 경우에 이 정치적인 계산이 경제적인 합리성을 그냥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정치적인 논리가 대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쪽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역 조건 논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미국처럼 경제 규모가 아주 큰 나라가 관세를 딱 매기면 오히려 수입품의 국제 가격 자체가 떨어져서 자기 나라의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 같은 겁니다.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자칫하면 바로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경제학 논쟁이 아니라면 현실에서 무역정책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뭘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방식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중위 투표자 모형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뭐죠? 네, 바로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확고한 자유무역 지지자나 반대자가 아닌 딱 중간에 있는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아마 더 현실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 있을 겁니다. 바로 집단행동의 문제인데요. 이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한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보호주의의 혜택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비용은 다수에게 널리 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철강 산업을 보호해달라고 외치는 소수의 기업들은 정말 절실합니다. 자기들 생존이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아주 시끄럽게 목소리를 내죠.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냉장고를 살 때 몇만 원씩 더 내게 되는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사실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그걸 반대하자고 굳이 뭉치지도 않죠. 바로 이겁니다. 결국 시끄러운 소수의 이익이 조용한 다수의 손해를 듣고 관철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한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똑같이 발생하죠.
각자 자기 나라 이익만 챙기려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걸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모두가 지킬 규칙을 만들어서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미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자유무역을 하면 둘 다 10만큼의 이익을 얻어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우리만 보호무역해야지 하고 배신하면 혼자 20을 먹고 일본은 마이너스 10 손해를 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서로를 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에라 모르겠다, 우리도 보호무역이다 해버리는 겁니다. 결과는 둘 다 마이너스 5씩 손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서로를 믿지 못해서 다 같이 망하는 함정 때문에 모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글로벌 규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의 딜레마를 깨기 위한 기나긴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트라는 체제가 만들어졌고요. 이걸 시작으로 수십 년 동안 정말 지루하고 힘든 협상을 수없이 거치면서 점차 지금 우리가 아는 글로벌 무역 규칙의 틀을 만들어 온 거죠.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1995년에 만들어진 세계무역기구 WTO입니다. WTO는 단순히 관세만 다루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서비스나 영화나 음악 같은 지적재산권까지 지금의 국제상거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법적인 규칙을 만들고 또 나라들끼리 싸움이 나면 그걸 해결해주는 시스템까지 갖춘 말 그대로 세계무역의 컨트롤 타워인 셈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대한 규칙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렇다고 싸움이 끝난 건 아닙니다.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이해관계 사이에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수십 년간 힘들게 쌓아올린 이 무역의 규칙들은 과연 잘 버텨낼까요? 아니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어쩌면 세계 경제의 미래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